영화 지슬이 2013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4.3 사건 당시 숨죽이며 도피해야 했는지가 그 영화에 잘 나오지 않나. 중산간으로 도피한 이 사람들을 극우 세력 4.3은 무장폭동이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몰아대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4.3은 말한 바와 같은 여러 자료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10월 항쟁이건 4.3이건 여순 사건이건 간에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다. 바로 친일파, 특히 친일 경찰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여순 사건과 10월 항쟁은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반감과 함께 단정운동과 단장 세력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 4.3도 단정에 대한 반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자료에 많이 나오지 않나. 4.3 사건이 단정운동. 통일정부, 독립정부를 빨리 세우지 못하고 친일파가 날뛰게 한 것. 단정 세력이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운동을 막 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반발 같은 것이 그런 사건들에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 남로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4.3 사건, 여순 사건의 발생은 누가 보더라도 남로당과 관련이 있다. 남로당과 관련. 그런데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남로당이 일으킨 것이다. 중앙당이 아니라 현지 남로당. 현지 남로당. 4.3 사건, 여순 사건. 예컨대 4.3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살펴봐도 현지 남로당에서 일으킨 것이다. 현지 남로당. 상부인 전남도당에서도 이걸 몰랐다. 더군다나 중앙당은 전혀 몰랐다. 여순 사건은 누구나 지창수 상사가 일으킨 것이라고 하지 않나. 지창수. 실제로 그랬다. 여수 군당이 알았을 가능성은 있다는 게 최근 증언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전남도당이 알았다는 건 어떤 자료에도 안 나온다. 이런 사실들은 남로당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아니냐. 남로당이 문제가 많았다. 뭐냐면 4.3이건 여순 사건이건 사실 남로당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사태였다. 4.3과 여순 사건. 남로당 파멸. 근데 중앙당이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지방 하부에서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일으켜버렸다. 그런 점에서 남로당이 심각히 문제가 있는 당 아니었냐? 바로 이런 점을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1848년 유엔계를 멋대로 해석한 극우 반권 정권의 괴뢰 만들기.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중요한 결의안, 대한민국 승인과 외국 군대 철수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유엔이 결의한 사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3.8서 이남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 이 이야기는 영문 자료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다. 유엔이 결정한 게 영문 자료에 다 있지 않나. 이미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참 끈질기게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면이 있다. 사실 이승만 정부가 이 부분을 왜곡했다고나 할까, 부정확한 내용은 아주 강하게 교육, 선전, 홍보했다. 박정희 정부도 그걸 똑같이 계승했다. 말 잘못하면 감옥서 가던 때 아닌가. 현대사용과 교육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문제라고 본다. 이 사안은 당시 여러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 전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어떤 문제인가?
한반도엔 하나의 정부만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너무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헌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이건 물론 북한의 분단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소장파 국회의원 한 사람만 질문했을 뿐 다른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유진호 전문위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한다. 이 헌법이 적용된 범위가 삼찰도선 이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아가지고 성립되는 국가 형태를 표시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한 설명이다. 한마디로 민족의 당이 민족의 규범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 어이없는 헌법 조항이 북한에서 등장했다. 어떤 조항인가? 1848년에 만들어진 북한헌법 제3조 103조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북한헌법에도 서울시다. 이렇게 돼 있다. 세상에 눈꽃만큼도 서울에 관할 건이 없는데도 그랬다. 이 조항이 10에서 20년간 간 게 아니라 1972년 헌법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랬다. 1972년에 북한 헌법에 해당 조항이 바뀌는 건 통일정부, 하나의 정부만 있어야 한다는 사고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주체 사상의 나라가 되면서 역사관 자체가 확 바뀌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 어쨌건 1948년 북한에서 만들어진 이 헌법은 전 세계 어디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정말 어이없는 헌법이다. 1948.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또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반도엔 하나의 정부만 있어야 한다고 여겨서다. 한국인들이 통일을 얼마나 갈구했는가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와 직결돼 있다. 1969년 박정희 정부가 국토통일원. 자신만만하게 국토 통일원을 만든 거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사하니까 뚜껑을 열었더니 자기 뚜껑이 열린 거지. 발족하면서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박정희 정부가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일 논의를 억압했는데도 90%가 넘는 국민이 꼭 통일돼야 한다 주장했다. 꼭자가 들어가 있다. 39.5%가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고 18% 정도는 그렇게는 안 된다. 나머진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10년 내. 그렇게 반공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겠나. 그 후에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라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980년대까지 그랬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그렇게 풀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일에선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건 주자학적 명분론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주자학이 왜 나와?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정통이란 말을 한국인들이 즐겨 쓰지 않나. 주자학이 이 땅을 지배하던 조선 후기에 양명학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주자학이 있다. 주자학. 양명학. 정통이란 말. 양명학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사문난적으로 천안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사문난적. 표현조사 사문난적. 사문난적. 분단 정부임에도 남북한 전체를 대표한다고 강조한 것에는 전 세계 역사에서 희귀하게도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국가로 그것도 중앙 집권적 국가로 살아온 역사 때문이지만 주자학적 명분론이 가세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주자학적 명분. 주자학적 명분론 뭐야?
이 점은 좌익도 비슷하더라. 좌익에서도 이런 명분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북한헌법 103조 같은 게 나온 것 아닌가. 아울러 유엔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분단 세력의 입장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고 그러면서 분단 세력이 지배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 것 아닌가. 1950년대 함석헌이 사상계에 도대체 남이건 북이건 서로 괴뢰라고 하니 우리나라엔 괴뢰만 있는 거냐라는 내용을 썼다가 혼난 적이 있다. 함석헌. 50년대. 남쪽에선 북한을 1950년대엔 괴뢰 집단이라고 불렀고 1960년대 이후엔 북괴라고 하지 않나. 그지? 북한에선 남한을 미제국주의자의 괴뢰라고 했다. 참 슬픈 일인데 거기엔 역사성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48년 유엔 결의는 38선 이북 관할권 한국에 없다는 것.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을 정밀하게 짚었으면 한다. 유일합법정부라는 부분에 관해 48년 유엔 결의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의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됐다는 것과 이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했다는 것과 이 정부가 한국 내에 이러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풀이하면 이렇다. 한국인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정당하게 표현된 이건 1948년 50선거가 치러진 이란 말이다. 1948년 50선거.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건 남한이 2천만 명이고 북한이 1천만 명이었으니 남쪽에 한국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유엔이 규정한 거다. 그 지역에서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한국 내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유엔에서 결의한 것이다.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다시 말해 38선 이북까지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한된 관할권이네.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괴집, 북괴라고 한 것이다. 유엔에서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미국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 대해서까지 관할권을 갖는다 라는 식으로 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영국, 캐나다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미국도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주장이라는 정부라는 주장을 접고 유엔이 대한민국을 50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관할권을 갖는 한국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식으로 조율된 것이다. 그러면 38선이 이북 정부, 38선 이북의 정부는 어떻게 보았느냐? 그렇지. 유엔에서는 그 정부를 승인하지도 않았고 불법 정부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승인도 안 하고 불법으로 규정도 안 하고. 38선 이남의 정부만 승인한 것이다. 38선 이남의 정부만 승인한 것이다. 불법으로 규정도 안 하고 승인도 안 하고. 38선 이북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한국전쟁 때 바로 불거졌다. 한국전쟁. 그렇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건 국군이 1950년 그날 38선을 넘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군. 다들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유엔군은 유엔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유엔에서 결정을 한 후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된다. 기다렸다가 올라갔구나. 국군은 바로 올라갔고. 이 부분과 관련해 유엔에서 다시 한번 천명한 게 있다. 북쪽 땅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진격하게 되면서 그러면 북쪽 지역에 행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한 거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1950년 10월 12일 이렇게 결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 지역의 효과적 지배권을 가진 합법 정부로서 유엔에 의해 승인됐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타 지역에서 여기서 기타 지역은 38선 이북을 말하는 거다.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이 승인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이 내용이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뭐냐 하면 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효과적 통치 하에 속한 것으로 유엔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으며 현재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 지역의 모든 정부와 민간의 행정 책임은 유엔 한국통일 부흥위원단이 해당 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 사령부가 임시로 담당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승만 정부는 38선 이북에서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주권 행사를 해서 마찰이 생긴다. 유엔 결의가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서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유일합법 정부 놓고 벌어진 박정희 정권과 일본의 힘겨루기. 유일합법 정부. 북한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결과 남쪽으로 넘어온 지역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1년여 동안 유엔군이 관할권을 행사한 것도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 후 조봉암의 진보당이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나서 1958년 이때쯤 가면 민주당도 통일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된다. 조봉암, 진보당, 평화통일.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국회에서 자유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요즘에 종북몰이 비슷하게 민주당을 막 몰아세운다. 반공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 중 누가 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도 반공주의가 센 세력인데도 자유당에서 색깔로 몰아세운 거다. 그러다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48년 12월 10일 유엔 결의 내용을 영어로 읽고 하나하나 번역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이렇게 합법적인 거다라고 명시하는 대목이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나온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제약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엔 이렇게 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총회 결의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바로 설명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자 즉각 일본에서 반박했다.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엔 총회 결의에 있는 그대로다. 북한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바뀐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다 온 후 나온 것이다. 남쪽의 최고 권력층이 북한 최고 위층을 만난 거다. 당시 일각에선 괴뢰를 만났으니 이우락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73년 6.23 선언에서도 6.23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고 했다. 동시 가입. 박정희도 이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 아닌가.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이어져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이 만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70년대에는 박정희 유신 정권이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북계와 북한이라는 말을 번갈아 썼고 북계 북한. 1980년대 언제부턴가는 북계 대신 북한으로 쓰이게 됐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극우의 상당수도 이젠 북계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 명백한데도 왜 극우 분단 세력이 계속 유엔에 한국 정부 승인과 관련해 부정확한 주장을 하느냐? 극우 분단 세력.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비법이랄까 정통성을 주장하는 무기로 작동한 측면이 있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지만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괴집, 북계 라고 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볼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서 유일합법 정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유일합법 정부. 북진 통일 강변한 이승만 정권. 북진 통일. 장면 정권 때부터는 선건설론으로 통일론이 제한. 장면도 통일론이 제한.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
1954년 북진통일 걸기대회 54년. 북진통일은 이승만 정권과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마법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북진통일. 북진통일은 윤천주 교수가 1950년대에 쓴 논문에서 이미 잘 설파했듯이 이승만 정권과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마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이었다. 북진통일이. 북진통일이란 살벌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다. 북진통일에서 평화통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도 이승만 정권은 붕괴할 때까지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한 거다. 평화통일을 억압하려고. 1958년 진보당 사건이 났을 때 기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봉암과 진보당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제일 큰 죄목으로 부각됐던 거다. 그런데 그랬던 건데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다 유죄가 되긴 했지만 3심 판결이 아주 묘하게 나왔다. 이상한 판결이었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 그러나 조봉암은 양면상과 결합된 간첩이다. 그러면서 사형시키지 않나.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진보당 해상 사례가 다시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승만 정권 때는 그냥 정부가 그냥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기만 하면 됐다. 진보당 등록 취소 이후에 첫 번째가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 결의에 어긋나는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은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천명된 바 한국 통일은 헌법에 의거해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제네바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고 유엔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극우 반공 정권으로서 이승만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제네바 회의에서 이승만 정부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었나? 이승만 정부의 진보당 등록 취소 이유와는 크게 다르다. 1954년 5월 22일 제네바 회의에서 변형태 외무부 장관은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16개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통일 방안으로 북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남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선거를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조병암은 이 통일 방안에 주목해 정부도 평화통일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제네바 회의에서 제시한 외무부 장관의 통일 방안 발표를 왜곡해서 선전했다. 북진 통일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제네바 회의에서 이뤄진 발표가 정부 발표였는데도 그렇게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통일을 한다는 주장은 북진 통일론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요즘의 흡수 통일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 결의에 어긋나는 것은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이 아니라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다. 유엔 결의에 어긋나는 것.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 통일 방안을 지지했다. 4월 혁명을 계기로 양상이 달라진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북진 통일 주장을 더는 알 수 없게 됐다. 유엔이 한국 문제에 대해 계속 결의하고 미국도 여러 번 평화 통일을 천명했다. 그래서 민주당도 1960년 4월 혁명 후 치러진 7.29 선거 때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선거를 통해 평화 통일을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미가 없네 이거. 그렇게 되니까 통일운동이 막 일어났다. 이건 안 되겠다. 골치 아프다. 억제해야겠다 하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은 선건설을 할 때다. 먼저 건설해야지 통일 논의를 가지고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반공법도 만들려고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때는 데모규제법이라고 불렸는데 집시법이 아니라 그걸 만들려다가 오히려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승만 정권 때와는 달랐다. 이걸 강력히 채택한 것이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다. 1960년대에는 성건설론과 취지를 달리하는 통일 방안을 주장할 경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 논의를 하고 북한과 교류하자. 그러면 반공법으로 구속되고 그랬다. 여러 사건이 있지 않나. 정리하면 유일합법 정부를 내세워 이승만 정권 때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 논의를 억압했고 북진 통일론으로.
장면 정부 때부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평화 통일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반공 통일을 하거나 통일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통일 논의를 제안하는 선건설론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하, 여기까지 184쪽. 180